투자금의 40%를 소득공제로 돌려주고 손실이 나면 20%까지 나라가 막아주고 배당엔 세금을 절반만 매긴다. 정부가 150조 원을 걸고 내놓은 국민성장펀드 얘기입니다. 혜택만 보면 안 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혜택을 걸어야 했다는 건 이 조건 없이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뜻 아닐까요? 실제로 전문 금융기관들조차 규제를 풀고 면책까지 해줘야 겨우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이 혜택을 거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150조의 구조를 끝까지 뜯어보면 들어가야 할 사람과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먼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150조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씻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GDP가 마이너스 0.3%를 찍었고 IMF가 본 2026년 전망은 1.9%, 세계 평균 3.3%의 절반입니다. KDI는 더 무서운 숫자를 내놨습니다. 지금도 이미 1.5%인데 2030년대 잠재 성장률 0.7%, 2040년대는 0.1%, 성장이 거의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계자산의 64.5%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로 세계 최고, 민간 신용 비율은 202%로 이미 과잉신용 구간입니다. 비유하자면 몸에 피는 충분한데 손발로 안 가고 한쪽에만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바깥은 더 급박합니다. 미국은 칩스 액트의 수백조, 중국은 AI의 9조 달러, 독일은 51조 원 규모 독일 펀드로 220조 민간 투자 유도에 나섰고 일본은 AI 반도체에 94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돈을 들고 기술 패권에 뛰어드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한국만 빠지면 반도체와 AI에서 밀리고 수출이 꺾이는 순간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150조입니다. 이명박 정부 녹색 성장 펀드가 7, 8천억, 문재인 정부 뉴딜 펀드 목표가 20조였으니 뉴딜의 7배, 녹색 성장의 200배 가까운 규모. 정부로서는 과거에 실패했으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안 하면 더 위험하다는 쪽에 베팅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나라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 지갑에 뭐가 달라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펀드의 속을 뜯어보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상품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150조의 절반인 75조는 정부 몫입니다. 산업은행이 저금리 보증채를 발행해서 채웁니다. 나머지 75조가 민간, 은행, 보험, 연기금 그리고 개인의 돈이 들어갑니다. 5년간 연 30조씩 풀리는데 쓰임새를 보면 직접 지분 투자 15조,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35조, 데이터 센터나 해상풍력 같은 인프라에 50조, 기업 대출에 50조, 산업별로는 AI에 30조로 가장 많고 반도체 20.9조, 모빌리티 15.4조, 바이오 11.6조, 2차전지 7.9조 순입니다. 1호 사업으로 확정된 건 전남 신안 해상풍력, 사업비만 3.4조짜리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170조 신청 몰렸다, 초과 달성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난 인기 같습니다. 하지만 속을 열어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170조는 기업과 지자체가 우리 사업에 돈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금액입니다. 지자체에서만 집 91던 70조가 접수됐습니다. 쉽게 말해 맛집에 손님이 줄 선 게 아니라 식재료 납품업체가 줄 선 겁니다. 돈을 넣겠다는 사람이 몰린 게 아니라 돈을 받겠다는 사업이 몰린 겁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1월에 개별 사업의 민간 참여 규모 등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참여하는 방법은 국민 참여형 펀드입니다. 매년 6천억 규모로 올해 6, 7월 출시 예정, 1인당 최대 2억까지 7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3천만 원 이하는 4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2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10%, 배당엔 9% 분리과세, 지방세 포함하면 9.9%가 적용되고 손실은 20%까지 정부가 후순위 출자로 보전해줍니다. 6월부터는 국민성장 ISA도 기존 ISA와 별도로 출시됩니다. 기존 ISA를 해지할 필요 없이 추가 개설이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리는 안이 논의 중입니다. 2.5배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의무 보유. 그 전에 떼면 받은 혜택 전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확실히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상품보다 나은 건지 같은 돈을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절세 상품 3가지. ISA 가입자 719만 명의 잔고 46.5조, 연금저축펀드 764만 명의 적립금 178.6조, 타이거 미국 S&P 500 ETF는 순자산 12.6조로 개인 순매수 부동의 1위입니다. 한번 사람을 세워보겠습니다. 직장 3년차 연봉 5천만 원인 김대리가 연간 6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면 세액공제 16.5%로 99만 원이 돌아옵니다. 그 안에서 S&P 500 ETF를 담으면 2025년 기준 코덱스 200은 94.5%, 미국 S&P 500 지수는 원화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절세와 시장 수익률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ISA에 넣으면 넣는 것만으로는 환급이 없고 수익이 나야 비과세가 작동합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넣으면 40% 소득공제로 과세 표준이 240만 원 줄면서 약 36만 원 환급. 배당 분리과세와 손실보전이 따라오긴 하지만 단순 환급만 보면 99만 원 대 36만 원. 김대리한테는 연금저축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옆팀 박 과장을 보겠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7천만 원을 넣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 세율 24% 기준, 환급만 약 475만 원. 수익률이 0%여도 이건 확정 금액입니다. 같은 돈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한도 900만 원, 환급 최대 148만 원에서 멈춥니다.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라 애초에 7천만 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연봉 1억이 넘어가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같은 펀드인데 김대리와 박 과장한테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글로벌 ETF 605종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 코덱스 200은 같은 해 94.5%를 찍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전체 평균은 2024년 기준 7.6%. 반면 과거 정부 정책펀드를 보면 뉴딜 펀드가 정부 보전 빼고 0.75%, 녹색성장펀드가 마이너스 21%였습니다. 국면성장펀드의 무기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세제 혜택과 손실보전. 수익률로 승부하는 상품이 아니라 세금 환급으로 승부하는 상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안 맞느냐. 김대리처럼 사회초년생이거나 연봉 3, 4천만 원대에서 월 30에서 50만 원 투자하는 분이라면 연금저축펀드가 먼저입니다. 600만 원 넣고 99만 원 돌려받고 그 안에서 S&P 500 ETF를 담으면 절세와 시장 수익률을 동시에 가져갑니다. 국민성장펀드에 소액을 넣으면 돌아오는 건 작고 3년 묶이기만 합니다. 연봉 5천에서 7천만 원에서 연금저축을 이미 채운 분이라면 ISA를 먼저 활용하십시오.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여기까지 다 채우고 여유자금이 남을 때 국민성장펀드를 3순위로 보면 됩니다. 3천만 원 이하 40% 소득공제가 추가 절세를 만들어줍니다. 박 과장처럼 연봉 8천만 원 이상의 여유자금 수천만 원이 있는 분, 이 구간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가장 크게 폭발합니다. 연금저축 900만 원, ISA 2천만 원을 채운 뒤 나머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넣으면 소득공제만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 수준은 다른 어떤 상품에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고소득자에겐 확실히 강력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퍼주는 걸까요? 75조를 민간에서 채워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들어온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더 심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위험가 중치가 400%였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1만 원을 넣으면 장부에 4만 원짜리 위험으로 기록되는 구조입니다. 수익은 1만 원어치인데 리스크는 4만 원어치를 짊어져야 하니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가 이걸 100%로 낮춰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임직원 면책까지 깔았습니다. 손실이 나도 고의, 중과실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 5대 금융지주가 참여하고 있지만 자발적 투자라기보다 정책적 압력 아래 들어간 정황이 뚜렷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초도 공식 보고서에서 짚었습니다. 기준 모태펀드 46조와 AI 바이오 분야가 겹치고 민간 출자가 분산되면서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 펀드가 비슷한 분야를 산발적으로 지원하면 성과 점검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혜택이 이렇게까지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주면 아무도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혜택의 크기가 이 펀드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자력으로는 자금을 모으기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돈을 넣고 3년을 채운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펀드가 투자하는 곳은 비상장 벤처, AI 데이터 센터, 해상풍력입니다. 상장 주식처럼 바로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3년을 버텨도 투자된 자산 자체에 유동성이 없으면 환매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손실 보전의 실체도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 참여형 펀드 6천억 중 정부 후순위 출자는 1,200억 원, 비율로 20%입니다. 내 돈 1억을 넣었다고 치면 보험이 2천만 원어치 걸려있는 셈인데 펀드 전체가 크게 흔들리면 이 돈은 금방 소진됩니다. 한 가지 더, 코스닥 상장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 비율이 2024년 기준 23.7%입니다. 2016년 9.3%에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정책 자금이 대규모로 풀리면 이런 기업에까지 돈이 흘러갈 수 있고, 한국은행은 한계 기업이 제때 퇴출됐더라면 GDP가 0.4에서 0.5%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실장이 이 구조의 위험을 정면으로 경고했습니다. 일시에 집중되는 펀드 조성은 양질의 투자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한다. 소수 딥테크 기업에 자금이 쏠리면 몸값만 오른다. 초기엔 활성화처럼 보이지만 후속 투자 실패와 회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펀드 성과가 악화된다. 정책 자금이 풍부해질수록 벤처 캐피탈의 도덕적 해이도 커진다. 현장 VC 관계자의 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벤처 펀드는 회수까지 최소 7년이 걸리는 비유동성 자산이다. 유망하다는 전망으로 국민 자금을 끌어오면 손실이 터졌을 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과거의 같은 구조의 펀드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녹색 성장 펀드 7, 8천억으로 출발, 초기엔 60%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이 꺾이면서 최종 마이너스 21%, 50개 넘던 펀드가 10개 미만으로 쪼그라들었고 남은 것마저 대형주로 재편됐다가 소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통일 대박 펀드 20개로 시작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10에서 20% 수익을 잠깐 냈지만 개성공단 폐쇄 이후 대부분 청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K 뉴딜 펀드는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20조에 실제 조성 11.8조, 투자된 건 8.4조, 절반도 못 채운 겁니다. 청산된 10개 하위 펀드 중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 뉴딜이 마이너스 29.12%, 밸류 시스템 뉴딜이 마이너스 25.22%, GVA 뉴딜 성장 알파가 마이너스 6.07%, 정부 보전을 포함해도 평균 2.14%, 빼면 0.75%. 당시 예금에 넣어도 2~3%는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패턴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대대적 홍보로 시작, 초반에 돈이 몰리고 중반부터 꺾이고 정권이 바뀌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끝에 가서 조용히 접힙니다. 녹색도, 통일도, 뉴딜도 전부 이 길을 걸었습니다. 150조 원짜리 국민성장펀드가 이 패턴을 깨트릴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다. 이 펀드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나라가 기술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꺼낸 승부수이고 세제 혜택만 놓으면 지금 한국에 이만한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만든 펀드 중에 약속대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녹색 성장 마이너스 21%, 통일 펀드 청산, 뉴딜 펀드 0.75%, 전부 처음엔 지금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혜택이 크다고 뛰어들 일도 정부니까 무조건 의심할 일도 아닙니다. 내 연봉에서 연금저축과 ISA를 먼저 채웠는지, 3년 동안 안 쓸 돈이 맞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혜택의 크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혜택이 왜 이 크기인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을 지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